좀 나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 8차 결의 강좌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8차 결의 강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께 이제 사전에 공지를 드렸지만 오늘은 정세현 장관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실 예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제 8차 결의 강좌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의강좌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고요. 지금 오늘 결의강좌는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안진걸TV, 우희종TV, 그리고 촛불행동, 촛불전진TV에 같이 이제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곳에 못 오신 분들 우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또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 강좌로 들어가기 전에 이필립 선생님, 저희 우리 강좌 결의강좌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필립 선생님을 모시고 잠깐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필립입니다. 오늘은 얼말글 살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럽니다. 얼굴이라는 말이 있죠. 얼이 잔뜩 들어있는 동굴을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얼골이라고 그러는 말이 있죠. 얼이 가득 든 골짜구니를 얼골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말은 말알이라고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 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알은 그럴이라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럴 문자가 있듯이 말이라는 말은 글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얼말 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의 간판을 보면은 이게 어느 외국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비참하게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말글을 업신여기고 얼말글을 지킬 줄 모르고 이래서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라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거리 중에서 하나 일어나는 것이 윤석열이를 뽑은 짓거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키 이 녀석들이 투표와 개표 모든 걸 동원해서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세현 전 장관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듣고 여기서 우리 얼말글 살리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5시 40분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시에 여기를 다 비워줘야 돼요. 다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시 40분 정도까지, 그래서 잠깐 한 2-3분 정도의 질의응답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신 분들 계시면 그 뒤풀이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뒤풀이 비용은 항상 여러분들 이제 지지난 달부터 저희가 2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주관 단체 중에 하나죠. 우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모시고 잠깐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장관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아까 이필립 선생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데 그건 잘못하시는 거고 김건희 대통령을 잘못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서울의 소리가 4년간 윤석열 일가를 추적 탐사 보도해서 이제 계속해서
김건희 대통령의 추악한 그런 과거 또 현재 진행형까지 이제 우리가 보도를 할 예정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좀 정부에 요구할 일 있으면 윤석열한테 얘기하지 말고 비선을 통해서 김건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쉽게 통합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무슨 금감원장도 김건희가 다 이렇게 하고 인사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취재 결과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김건희 대통령이 몸매를 가꾸고 성형에 치중하느라고 이 통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생각은 끌어내는 길밖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 오늘 말씀은 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저기 한반도 정세 북한과도 이 정통한 정보를 갖고 계셔서 지금 오늘 아침에 오발령이 나가지고 오세훈이가 오발령을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또 많이 놀랬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오늘 좀 우리 장관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처럼 그 군대 동기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군대 동기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군대 제대하고 30년 만에 국가가 나를 깨워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잠이 많은 친구고 보통 9시 정도에 일어난다는데 이거 전쟁 일어나나 보다 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옷 입고 있는데 또 잘못됐습니다라고 다시 또 문자가 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들려주실 겁니다. 정세현 장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됩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맨 왼쪽 앞에 앉아 있는 최병선 기자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 여기 불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77년에 통일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2004년 6월 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직을 물러날 때까지 통일 문제를 주로 직업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부 공무원했던 자가 왜 외교에 대해서 건방지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을 외교학과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은 지금은 정치외교학부라고 통합을 했지만은 50년대 후반에 정치학과에서 외교학과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학교는 정치외교학과지만 서울대학만은 정치학과, 외교학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외교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던 당시 학과장 선생님의 말씀이 제 귀에 아주 강하게 꽂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갑성 선생의 아드님이에요. 이용희 교수라고.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통령 탑보도 하고 통일원 장관도 하셨지만은 제군들이 지금 외교학과에 올 때 아마 여기서 공부하면 자동으로 외교관이 되는 줄 알고 왔겠지만 여기는 외교관 공부시키는 학과가 아니다. 여기는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학과다. 그러면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다.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만든 학문입니다. 그전에는 국제정치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영국 같은 데서는 그냥 디플로마시, 외교, 뭐 외교학이라고 하는 거고 국제정치학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외교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 외교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지만은 국제정치학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소위 세계의 그야말로 슈퍼파워로서 자기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을 관리하는 소위 국제 경영학입니다. 정치 경영학. 가령 미국 휘하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이미 2차 대전 끝날 때쯤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영국까지도 미국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영국이 떵떵거리고 그야말로 박스 브리타니카 하면서 전 지구상에 소위 유니언 잭이 휘날리는 그 시절에 지구상에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었는데 이 2차 대전이 끝나고는 미국이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을 어떻게 휘어잡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을 더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 그 연구하는 것이 국제정치학이에요. 상당히 뭐 이렇게 보면 식민지 경영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렇게 과언이 아닌 학문이 국제정치학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가르칠 망정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니까 제군들은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외교의 세계에서 내 나라 아니면 전부 남의 나라다.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이 죽었다 깨나도 미국이 될 수 없고 미국이 아무리 우리가 미국한테 잘해도 미국은 절대로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 지 것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 걸 조금 봐주든지 말든지 없으면 시간이 없다. 내지는 일이 끝났다 하는 식으로 해서 퉁치고 지나가니까 그거 항상 조심하라. 이 중에서 외교관이 나올 거다. 틀림없이. 외교학과로 왔으니까 외교관 되고 싶은 사람이 왔을 거고 외교관이 나오겠지만 그 과에서 뭐 외무장관도 많이 나왔고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나온 학과입니다. 그게. 하여튼 외교에 있어서 절대로 자국 중심성을 잃지 말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꽂혔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자꾸 이게 옛날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외교 국제정치 문제를 다루게 된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해야 제가 이런 소위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그건 혼자 알아서 공부해야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학교 강의 끝나고 바로 도서관으로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외무고시 합격해서 됐어요. 그 당시 제일 열심히 수업만 끝나면 도서관으로 갔던 사람이 반기문입니다. 결국 성공했죠. 외무장관까지 오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2텀이나 했으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짓을 못 하겠어요. 이게 술 먹어야 되니까.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잡혀가지고 정학은 안 맞았는데 학교 안에서 피우다 걸리면은 정학 맞지만은 밖에 나가서 오면 괜찮아요. 그건. 자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공부는 못 하겠고 이제 교수나 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때 교수가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막 선생님하고 교수가 뭐 심부름 시키면 국민학생만 선생님 심부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도 교수의 심부름을 좋아해요. 이런 말로 밑꼬미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굴림하는 직업이에요. 한번 보니까. 그 교수가 되려고 마음 먹었으나 어떤 교수가 될 것인가. 흔한 미국 정책을 가르치는 교수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그때 60년대 말 70년대 초기 때문에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는 그때는 중공입니다. 저거 아직 우리가 수교도 하기 전이고 그리고 문화대혁명으로 한참 난잡하던 시절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것이 1842년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무릎을 꿇기 이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입니다. 한나라 이후 한당 이래 명청 말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소위 사절이 왔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는. 그때는 당나라가 로마의 그 황제의 사절단을 받고는 그 나라 이름을 갖다가 서 대진이라고 붙여줬어요. 큰 대자에 진나라 진짜. 진시황이 진짜 있잖아요. 대진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천하의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인사를 받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로부터는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공료도 받고. 원나라 때는 고려에서 공료를 얼마나 많이 바쳤습니까? 원나라. 예. 공료라는 게 여자를 갖다서 그냥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중에 황후도 하나 나와가지고 기황후가 이제 뭐 세력이 든든했고, 요즘 K-모씨보다도 훨씬 더 셌습니다. 한남동에 살고 있는 K-모씨보다 훨씬 셌어요. 그 동생 기철은, 오빠인지 동생의 기철은 여기서 그냥 뭐 기고만장 해가지고 그 행세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이건 필시, 저는 그때 필시 중국은 언젠가는 이게 다시 일어선다. 일어설 수 있다.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은 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마침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 정책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통일 문제 때문이다라고 했던 교수님이 저한테, 정부는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외교학과 제자들이 전부 영어 공부해가지고 미국 양만 가려고 그러는데, 정부는 내가 보니 좀 한문을 제대로 알더구만이. 제가 저 북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방 전에. 그리고 이제 해방후에 내려온 그런 관계로 어릴 때부터 한문 공부를 열심히 좀 했고, 근데 그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그거를 알죠. 뭐 칠판에 나가서 백목글씨 쓰는 거 보고, 대체 뭐 강의 시간은 학생들이 가서 칠판에 쓰고 그러잖아요. 정부는 중국 공부를 좀 해봐. 중국 약을 가서 중국 문제를 연구해 놓으면 아마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교수는 따놓은 당상이다. 경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야망을 품고 중국 문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베이징을 못 가니까 대만 유학을 갔습니다. 다 그때는 시시하게 생각을 했죠. 중국에 가서 한 학기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관이라고 그럴까, 관점이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딱 이제 제가 유학을 가서 그야말로 이제 결혼하자마자 갔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집사람들 유학생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유학을 갔는데, 가난한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방 한 개 얻어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파트 집 주인이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에 수도가 있느냐? 한국에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느냐? 근데 그때 제가 73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대만은 이미 칼라 텔레비 방송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화장실도 공중변소가, 그때 우리 73년만 해도 우리나라 공중변소는 그야말로 그 수거식이 돼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냥 뭐 이거 치우지 않아서 이게 그야말로 앉을 수 없게 높이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정말 특수한 기술이 필요했던 공중변소가, 그것도 한문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공중변소가, 지금은 그 기독교 회관이 됐는지 모르면 종로 5가에서 서울물리대에서 나와가지고 보령약국 쪽으로 가지는 새길로 가다 보면은 거기 공중변소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냄새는 참 지독했었습니다. 근데 대만은 전부 수세식으로 물이 절절절절 상시 흐르고 있어요. 깨끗하다. 그리고 그때 퍼캐피타는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73년만 해도. 73년에 간신히 북한을 따돌렸어요, 우리가. 60년 4.19 나던 해에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은 87달러고 북한은 147달러였습니다. 태국이 170, 태국이 220, 필리핀이 170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형편없던 나라였었어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국부라고 하는 이상한 교수도 있었고 뭐 그러는데, 자관 그부터 시작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그 옛날에 그 한국은 우리한테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시황 때 무슨 복례산에 가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보낸 서복이가 데리고 간 동료 삼촌, 동남 삼촌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주저앉아가지고 씨를 뿌린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후손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과거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국가에서 발행한 역사책 시리즈가 쫙 있대요. 그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서복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고, 기자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기자조선을 세워서 그 후손이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어쨌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씨앗이다, 후손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들에게 군림할 수 있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조공을 바쳐왔다. 통일신라 때부터.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정립 시절에는 사실은 중국이 여기를 함부로 허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또 당나라가 통일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수나라 통일을 해가지고 두 대밖에 못 가지 않았어요. 수나라는 고구려 정보로로 왔다가 두 번 다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을지문덕 만나가지고는 뭐 수양제가 그냥 완전히 대패하고 쫓겨가고, 그 이후에 수나라를 망하고 당나라한테 이제 정권이 넘어갔지만, 당태종마저도 이걸 정벌 하려고 안시성까지 왔다가 무슨 양만춘이 화살을 맞았느니 뭐 그러는데, 근데 중국 역사 보면은 절대로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드라마에 보면. 여기 화살을 맞았으면 애꾸눈이야 되는데 궁예처럼. 네, 아니에요. 어쨌건 신라 통일 이후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고, 그 이후에 신라 이후에 고려 무슨 뭐 조선이고 전부 다 그 조공을 바쳤던 나라고, 뭐 그건 베트남하고 비슷하고 그런 나라다.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대륙을 공산당한테 뺏기고 그야말로 도망치듯이 대만으로 쫓겨온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이럴진데, 더구나 그 사람들은 국민당을 따라온 대륙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국민당이 대륙에서 넘어와가지고 가르친 대만 사람들입니다. 대만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그 대만 본토인들 대대로 청나라 때부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냥 본성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륙에서 국민당 따라서 장개석 건너온 사람들은 외성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본성인들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 참 문제 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는 속국이었고 번병국가였고, 번병이란 게 울타리 번자 병풍병자입니다. 울타리 번자는 이게 초도 밑에 그 삼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자 쓰는 거에, 초들 때도 그 성반이죠. 반시가 있죠. 반기문이 그 반시지. 반금년도 그 반시예요. 반금년이는 미인이죠. 수호지 나오던가 반금년이. 그런 번병국가였고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면서, 당연히 너희들은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되고 뭐든지 배워야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 좀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중국을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일단 제가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미국을 벗어나서 중국을 가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미국한테 쩔쩔 매는 것도 문제지만은 중국한테 너무 굽히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저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국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기중심성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는
중국 대만 유학원 때려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서울대학에서 그냥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이라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모택동의 어록을 읽고 모택동 선집을 읽고 당시의 인민일보를 읽어나가면서 모택동이 도대체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보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보니까 그 말 속에 군데군데 우리가 힘을 잡으면은 옛날에 한당 일의 명청조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미들 킹덤, 중국이라는 게 하늘 아래 중국심이라는 뜻이에요. 중화라는 것은 더 의미가 큽니다. 중화 요리라고 해서 그 짜장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화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화자는 진짜 화려하다 할 때 화자 아닙니까? 한번 풀이로 볼 것 같으면 풀 종류가 꽃 종류가 가장 빛날 때가 화입니다. 나무 종류가 가장 번성했을 때가 영입니다. 영화라고 할 때 불화 두 개 밑에 이 지붕이 있고 나무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화라는 말이 그 사람들 그 머릿속에 그 사람들 가슴속에는 이게 천하의 중심이어야 되고 중국이 당연히 그야말로 슈퍼파워로서 천하를 호령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거기 깔려 있어요. 모택동 선집에 그게 군데군데 보입니다. 흔적이.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 82년 2월이고 81년 11월 달에 이제 최종 심사를 하는데 중국이 지금 이 1978년 12월 달에 개방 계획을 결정해서 현대화를 막 시작한 지가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소위 저력 때문에 인구 많고 지하자원 많고 그다음에 노동력 그 값이 싸고 그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도 발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나간다. 독재 체제의 장점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냥 호루라기 불면 쫙 움직이고 하는 거. 나중에 그것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그다음부터 안 통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가 좋아지면 반드시 부국 강병의 원리에 입각해서 중국은 군사대국이 된다. 경제대국이 되면은 군사대국으로 간다. 그럴 경우에 중국이 과거에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을 완전히 속국시하면서 다시 그걸 군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외교를 해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었어요. 그런데 심사에서 걸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대개 미국 유학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대학 교수들의 절대 다수는 미국 유학파입니다. 미국 유학파가 절대 다수인 심사위원 중에서 전공, 저는 이제 그 후배지만은 이제 곧 끝나면 박사니까 박사라고 부르지는 않고 전공, 높임말이죠.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아니, 가능하죠. 올 때. 에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해? 81년 얘기입니다. 중국의 개방 개혁이 시작됐지만 그게 아직 지금 그 성과를 못 내고 있던 초창기이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 발전 못해. 그 다음에 설사 경제 발전을 하더라도 발전하면 반드시 빈부격차 문제가 생기고 도농격차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이 강제로 거느리고 있는 50여 개에 달하는 소수민족들이 각각 독립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계 정치 체제로 유지가 됐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다. 분열됐던 시절도 많다. 예를 들면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넘어올 때까지 5대 16국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16개 나라가 그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만 해도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만 해도 그냥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국가들이 수십 개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요즘 말로 하면 그저 군 단위도 국가였었으니까. 노나라 같은 것은 제 나라 밑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예요. 산동성에. 그러니까 이쪽 바다 쪽으로 있는 것은 제 나라고 거의 안쪽으로 곡부 쪽에 있는 것이 노나라였는데 또 그보다 옆에 또 추나라가 또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맹자의 나라죠.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가 난립이 되어 있던 시절이 중국에 한 몇 번 있었는데 지금 신강위구르 강제로 끌어안고 있지. 티베트 서장 강제로 끌어안고 있지. 58년에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몽골까지도 들고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그 사분오열돼 가지고 더 이상 클 수가 없는데 무슨 과거에 천하의 중심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에 영광을 되찾겠다고 나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리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비하자는 것은 학자답지는 못하다. 학자는 그냥 중립적으로 말하자면 좀 평이하게 글써야지 이렇게 마치 뭐 자네가 무슨 정책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학술 논문이 아니다. 정치 연설 같다. 고치라. 고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박사는 받아야 되니까 그 박사가 있어야 교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박사 받을 생각으로 그냥 그걸 다 지워버리고 올렸던 것이 지금 후회가 됩니다만은 어쨌건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통일부에 있을 때 박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경야독으로. 그런데 한편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소위 그 한국 외교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외교사가 있고 이제 한국 외교사가 있는데 세계 외교사는 유럽 쪽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는 얘기지만은 우리 한국 외교사는 소위 조선이 조선조 말에 개국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국가 관계, 뭐 친청파가 나는데 친청파가 들어서고 친노파가 또 힘을 쓰고 뭐 임금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일본 놈들이 들어가지고 민비를 살해하고 1895년에 그 다음에 뭐 1875년에 운양호라는 배를 끌고 들어가지고 강화도 앞바다에서 포격을 해서 들어가지고 운양호가 그때는 강화도 지나서 여기 지금 뭐죠 염창동 거기까지도 들어왔었어요. 막 한포 사격 비슷한 걸 하면서 들어오는데 이쪽에 조선에서는 기껏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뭐 조총밖에 없고 그다음에 활 쏘고 땅으로 올라오면 뭐 창으로 찌르고 이런 정도 뭐밖에 이제 못했는데 그 이듬해 이제 드디어 1876년에 병자 수호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선이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조선이 항구를 열었다. 말하자면 강화 인천 쪽을 문을 열고 뭐 그다음에 부산도 열고 이랬다 그러니까 유럽의 소위 이 강대국들이 뭐 영국이라든가 무슨 미국이라든가 미국은 유럽도 아니지만 미국, 영국 무슨 뭐 프랑스 뭐 줄줄이 와가지고 수교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조선 조정에서는 우리는 말하자면 당신네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더구나 이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청나라 조정의 상국이라고 그래요. 상국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라. 물어봐요. 그럼 그쪽에서는 뭐 그리 하도록 하라 하는 식으로 나와요. 그걸 허락받고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조선조 말에 이렇게 진짜 줏대 없는 사람들이 조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가? 아니면 민비가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고종보다 한 살 많아요. 고종은 내가 조금 볼 때 약간 좀 덜해요. 커피는 좋아했어요. 그 덕sun궁에 가면은 그 고종 임금이 커피 마시던 그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서양식으로 석조 건물 바로 예? 예? 그래요? 민비가 처음에는 와서 이제 다소고덕에 있었지만은 딱 1864년에 임금이 된 뒤에 68년에 메이지 유선이 일어나고 그리고 임금이 된 지 10년 가만 있어보라. 68년부터 64년에 시작해서
10년이면 74년입니까? 74년입니까? 그때 난데없이 최익현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흥선대원군 이항이 너무 국정을 좌지우지하니까 이제 그 전하께서도 20이 넘었으니 섭정 없이 정치를 할 수 있으니 이항을 물리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본 고종이 바로 그냥 아버지를 그 출입을 못하게 평소에 댕기던 출입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그 창덕궁에서 주로 정사를 받습니다. 경복궁은 불타버렸기 때문에 임진왜란때 선조가 도망가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외적이 와서 때려부신 게 아닙니다. 그 경복궁을 백성들이 임금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런 놈이 뭐 임금이라고 다신 그 갈 데 없이 만들어 버린다고 해서 때려부시고 불태워 가지고 경복궁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창덕궁으로 갔지만은 운영궁에서 창덕궁으로 직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남은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문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아버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마도 그것은 그런 탄핵상소를 보고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고종 혼자가 아니라 물어봤겠죠. 중전 뭐 여보라고는 못했을 거고 그 딱 보고 그 지금 뭐 이미 전하께서 20살도 넘었고 성인이 됐으니까 1864년 임금이 될 때가 12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능히 지금 혼자서 정사를 하실 수 있으니 그 대원군은 서로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민비가 좌지우지합니다. 청단한 힘을 빌리고 심지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1894년 일이지만은 그때도 그 청나라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그걸 진압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일본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는 것은 그 약속 위반이다 두 나라 사이에라는 핑계로 일본이 밀고 올라오면서 청일전쟁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그 전에 갑신정변 때도 84년 갑신정변 때도 사실은 김옥균이 일본을 믿고 버린 겁니다. 일본의 후쿠자와 유기치를 믿고 버린 거예요. 일본 돈 10,000원에 들어가 있는 그 모델, 그 후쿠자와 유기치, 게이오 기죽구 그 다이가코를 세운 후쿠자와 유기치. 그게 그야말로 정한론의 번산지입니다. 대통령이 거기 가서 연설을 하다니, 이번에. 그 주선원 사람이 누군지 그거 참. 우리나라에 개요 출신들이 제법 있는데 개요 출신 하나같이 친일성이 좀 강하고 일본의 그 아시아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철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관. 그런 그 84년 갑신정변 때도 김옥균이 비록 개업하지만은 민비를 업은 소위 민비의 그 후광을 업은 민씨들이 민영액 이하.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는 과거라도 급제했죠. 김옥균이는. 거의 장원급제 수준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문벌만 가지고 말이야. 대권을 주고 좌지우지하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일본식이지만은 자관 조선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겠다. 이런 것이 일으킨 것이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겁니다. 사흘밖에 못 갔어요. 3일전으로 끝났는데 그때도 민비 쪽에서 일본을 등에 업은 그 김옥균을 무찌르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가서 김옥균 일당을 다 주사를 해버렸죠. 다행히 김옥균과 박영회는 목숨을 건져가지고 삼천공원 거쳐서 부학 인왕산 해가지고 마포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일본까지 가서 인천까지 가서 일본 화물선 밑에 숨어가지고 일본 들어갔어요. 도착했는데 일본에서는 김옥균이를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오히려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소리본도라고 오가사 하라 시마. 자관 청나라 일본 힘을 빌리려고 했던 세력을 꺾여서 청나라를 불러들여서 청나라가 뿌리를 내게 하고 또 그러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뭐 미국도 힘을 빌려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정 안 되니까 또 이 일본이 드디어 그걸 막기 위해서 민비를 1895년에 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겁나니까 이제 러시아 공산으로 임금이 1896년에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97년에 대한제국을 선언하는데 그 시기에 대한민국 외교사를 보면서 야 이게 자국 중심성이 필요한 그 외교의 세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윗돌 빼서 아랫돌 깨고 뭐 그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깬다는 그런 속담은 있지만은 나라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중심을 딱 세우고 필요에 따라서 중국의 힘을 일부 빌릴 수도 있고 청나라의 힘을 일부 빌릴 수도 있고 일본의 힘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소위 주도권을 행사하든지 이럴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흔들리기만 하면 보고 큰 나라한테만 의존하고 심지어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일본식 군대를 만들었는데 별기군이라고. 과거에 구식 군대한테는 배급을 주는데 막 돌이 섞이고 이런 쌀이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일어나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임오군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몰아가지고 원색이라는 놈이 위안스카이 나중엔 뭐 청나라 무슨 뭐 말년에는 뭐 대원수가 돼가지고 신의 혁명 이후에 총통까지 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그때 2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홍장이가 조선에 보낸 소위 한 대대장급밖에 안 돼. 그럼 그 위안스카이 중국에서 과거 봐서 떨어지니까 군대 들어갔어요. 그 24살짜리가 대원군을 1882년 임오군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천진에서 베이징 중간에는 보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보정부라는 데인데 3년을 갖다 가둬놨었어요. 대원군도 꼼짝 못하고 끌려왔습니다. 전 거의 그 맨날 며칠을 배를 타고 그 인천에서 천진까지 가는데 그때 뭐 배 속도로는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육지에 내려가지고 끌고 가는데도 아주 그야말로 대접 안 하고 과거에 임금의 아버지로서 섭정을 할 때 대원군의 모습은 없고 아주 비참하게 정말 죄인처럼 끌려가가지고 나중에는 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랬답니다. 그 3년이나 재패했다 왔어요. 그렇게 치욕적인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는 나라인가. 그리고 이제 일본한테 먹힌 뒤에 우리가 식민지 생활할 때 그 앞잡이 노릇 했던 사람들의 역사도 이제 자연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하지만 구한말도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구한말 이전에 그러면 조선조 초부터 가령 영정조까지는 그럼 외교를 제대로 했는가. 그때 한중 관계를 좀 제가 공부를 다시 독학을 했어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임금은 도망을 가버렸지만 의주까지 도망간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약차하면은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도망을 가면은 외적이 거기까지는 못 따라올 거다. 그리고 도망을 가면은 명나라가 나는 살려줄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 의주로 간 겁니다. 의주, 신의주 옆에. 그때는 신의주가 없고 의주 옆에 새로 생긴 도시가 신의주입니다. 그때 외적이 막 밀고 올라가지고 평양까지 갔는데 평양까지 갈 때 곧 이제 그 선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의 임금을 잡아가지고 항복을 시켜야 완전 이기는 결과가 되니까 선조 잡으러 가는데 평양을 점령 평양까지 올라왔다는 소리를 듣자 명나라에서 자진해서 원군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때 내건 명분이 정명가도입니다.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너희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명나라로 가는 길만 비켜줘. 괜히 저항하면 죽일 수 있어. 그게 이제 그 임진왜란이 됐는데
그 정명가도라는 명분 때문에도 원나라로서는 더 이상 왜군이 압록강을 넘지 못하도록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맹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더더구나 임진왜란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명나라에 원군이 왔기 때문에 왜군이 물러난 건 아니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지휘관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종은 돌아왔어요. 그 뒤에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던 선조가 살아난 것을 명나라의 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조지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제자에다 만들 조자에다가 그 소유격 갈치자, 그 다음에 은혜은자, 제조지은. 무슨 제조지입니까? 명나라가 저희들한테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나와서 선제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전쟁의 우연히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사망으로 끝났을 뿐인데 그걸 명나라 공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명을 하늘처럼 섬기고 그들에게 복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때 그걸 뒷받침해줬던 소위 당파들은 서인들입니다. 서인들. 동인, 서인 쪼개졌다가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쪼개지고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쪼개졌고 나중에는 이제 숙종, 경종 그 어간에는 노론이 아주 득세를 해가지고 송시열이가 뭐 그야말로 임금보다도 더 셌고 그랬고 노론의 한 일파가 결국 나중에 안동김 씨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안동김 씨 세도 정치가 그 고려 말까지 조선조 말까지 계속됐었죠. 이항이 들어가면서 고종이 올라가면서 안동김 씨는 좀 세력을 잃었지만 좌우간 안동김 씨가 거의 한 3대는 다 좌지우지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렇게 그 조선이 임진왜란 후에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그 서인들이 여기 이제 선조의 그 소위 집권을 정당화하면서 한편으로 뭐랄까 만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진족들의 그 나라인 금나라는 고려 때 먼저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고려 때. 근데 이제 오늘 요즘 역사 뭐 스페셜 때 보면은 금이라는 나라의 국명의 유래는 신라가 망한 뒤에 그 김씨들이 왕건한테 나라를 뺏긴 뒤에 경순왕은 순순히 그 왕건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도라산 쪽에서 뭐 살다가 뭐 죽은 뒤에는 지금 어디 연천인가 어디 거기 지금 그 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반발하고 이제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김씨들이 그냥 강원도 북쪽으로 환경도로 해서 여진족으로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미개한 여진족을 문화민족인 신라가 장악을 해서 그 이제 금을 세웠다. 그래서 아골타가 그 고려 때 그 금나라의 시조지만은 아골타의 조상은 그 분명히 이쪽 신라 쪽에서 왔다. 김 뭐라고더라? 장관 중국에 김씨가 있습니다. 그 김씨들이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장관 그런 고려 시대 금의 후손이 이제 후금인데 나중에 그것이 청이 됐죠. 그 선조가 죽은 뒤에 광해군이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해군이 임금이 된 뒤에 광해군은 이게 계산이 빨라가지고 명나라는 지고 있고 지금 청이 뜨고 있는데 후금이 뜨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등거리 외교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해나가는데 서인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해군의 편을 들고 있는 북인들이 그때는 북인들이 힘을 잡았다는 거예요. 광해군은 그러니까 서인들과는 거리가 있는 파벌에 이제 그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됐죠. 그러니까 북인들이 득세를 하면은 우리는 그날로 말하자면 기득권을 상실한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청과 가까워지는 것은 소위 그 명을 배반하는 거다라는 명분으로
사대주의를 명분으로 내걸어서 광해군을 쫓아낸 것이 인조반정입니다. 왜 영화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불이 꺼져가지고. 예. 아유, 그 좀 어스큰 그 컴컴한 데서 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 너무 밝은 데서 보면은 그 인물이 흉악해서 안 돼요. 그거. 불이 안 들어와요? 됐습니다. 그냥 어두운 데서 합시다. 그 반딧불 밑에서 책을 보고 눈에 형설의 공도 오늘도 과거에 급제한다는데 그렇게 합시다. 약간 이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이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위 이미 조선이 편을 들고 안 들고 간에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청나라는 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구 정권 교체기에 조선이 미리 청나라에 줄을 서고 그 나라하고 교린 관계를 가졌던 것은 매우 현명한 그 외교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인과 북인 사이의 권력 다툼 때문에 결국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인조는 소위 친명 4대주의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었고 세력이 지금 득세해서 곧 만리장성 넘어서 자금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청나라와의 거리를 두는 그런 외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주려고 들어왔던 것이 이제 정묘호란이고 그때는 형제관계로 의리를 맺었어요. 그리고 조공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명도 아닌 야만의 이 청한테 우리가 조공 바칠 수 없다는 것이 소위 서인들 그리고 인조의 생각이었었죠. 그거에 대해서 약속 안 지킨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밀고 내려온 것이 청태종이 직접 밀고 내려온 것이 병자호란이고 그때는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가지고 46일 농성을 했는데 추운 겨울에 말하자면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밑에서는 사람 죽어나가고 울음소리 들리고 피비린내가 나고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항복하기로 해서 이제 항복을 했는데 그때 정말 굴욕적인 항복을 했죠. 굴욕적인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는 있고 청나라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친청 4대주의 그것이 이제 사사건건 외국에서 통상을 요구하면은 통상 요구가 사실은 이제 외교 수교하자는 얘기인데 거래하자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이제 청나라한테 물어보고 그 허락받고 답을 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고종 말년으로 가면은 중국으로부터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문구를 넣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거기서 일본은 조선을 자기네 소위 식민지로 만들려고 준비를 착착했었죠.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 이제 가장 앞장서서 협조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완용이니까. 이완용의 과거의 급제를 그때 일찍 했어요. 백현 사람입니다, 분당. 지금 판교 그쪽에 백현이라고 있죠. 고속도로 타가다 보면 백현 나오는데 그때 이완용이가 과거를 몇 해만 떨어졌어도 그렇게 고속 승진 안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시기에 그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못 갔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그래요. 죽으려면은 별일을 다 해도 그 시기에 총 들고 나서 죽는 거고 살 사람은 그 시기에 처칠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시가에 불 붙이는 동안에 그 5분인가 그 중간에 무슨 뭐가 떨어져 가지고 포탄을 안 맞았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던데 여간 우리나라 외교가 그렇게 통일신라 이후에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벌려가지고 백제를 없애고 고구려를 없앴지만 그 백제 영토의 상당 부분 고구려 영토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나라가 관리를 했습니다. 안동 도호부, 웅진 도덕부는 백제, 웅진이 공주 옛 이름이니까. 안동은 강 건너, 지금 안동이죠. 지금은 단동이라는데, 원래는 그 안동이라는 게 동쪽을 관리한다는 뜻이죠. 베트남도 안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국의 남쪽을 안정시킨다는 뜻에서 안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안남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발음 잘못해가지고
6.25 전쟁 후에 미국이 보낸 동남아 쌀을 알랑미 그랬는데 그게 안남미예요. 베트남 쌀이죠. 길쭉길쭉하고 붉기 없고. 안동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단동으로 된 데는 김일성의 공로가 있습니다. 중소분쟁이 한참일 때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명 바꾸라. 중국이 소위 천자의 나라 의식이 있어가지고 모택동이는 김일성이 같은 거고는 상대 안 합니다. 주울레가 했어요. 심지어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 국무장관하고 안보부 장관인가 그때는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 모택동이 나는 너하고 정상회담 할 수 있는 급이 아니야. 내 서재로 오면 내가 차는 한 잔 줄게. 그리고 나한테 인사하고 나가서 정상회담은 주울레 총리하고 하는 것이 격에 맞다. 근데 미국이 그때 발끈해가지고 그러면 안 가 했으면 끝나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소련을 두 쪽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약간 굽히고 들어가서 중국을 끌어내는 것이 남는 장사다 하는 계산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김일성이 중국을 잘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아버지가 돈이 있었는지 길림성에 있는 어디 육문중학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중국어 쓰는 곳에서 물론 만주국 시절이죠. 아니 만주국 되기 전인가요? 1912년생이고 만주국은 31년부터 되니까 만주국 되기 전이네요. 청나라 시절에는 아직은 그렇지. 청나라는 지났고 아직은 일본이 거기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그 만주에서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주울레 같은 사람하고는 그냥 전화로 능히 소통을 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 주울레하고 만나가지고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이 이름 바꿔라. 안동이 뭐냐 안동이. 너희들이 아직도 조선을 다스린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공색하게 결정한 것이 단동입니다. 그 지역의 흙 색깔이 붉은색이 많대요. 뭐 그 일설에는 뭐 그 조선과 중국의 무슨 뭐 혈맹은 뭐 그 붉은 단자니까 그 혈맹이라는 의미에서 단동을 단자를 썼다 그러는데 그보다는 그 지역의 그 흙 색깔이 그쪽엔 이제 황토흙 색깔 거의 붉은색이 돋는 그거기 때문에 단동이라고 줬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일성이가 이뤄낸 그 성과는 백두산 경계. 조선조 때 숙종 때입니다만은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목극대라는 사신이 와가지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데 함길도 관찰사하고 이제 협상을 했죠. 청나라 요구에 의해서 백두산 천지를 넘어서 조선 쪽으로 한참 내려와가지고 해발 고도로는 200m지만은 그냥 걸어서는 2km에다가 백두산 정계비를 이 북쪽은 청나라고 요쪽은 조선이다 하는 식으로 비석을 정계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쓸 수밖에 없었는데 60년대 중반에 중소분쟁이 한참 심화됐을 때 바로 김일성이 그런 걸 잘 노립니다. 제대로 국제법적으로 줬죠. 그래서 백두산 천지 주변에 동서로 이렇게 뻗어내려오는 그 산줄기의 가장 높은 그 동쪽 지점과 서쪽 지점 그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것을 중간선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수면의 넓이로는 북쪽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 북쪽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압록강, 두만강 그 경계도 정확하게는 원래는 그 국제 하천의 경우에는 배가 마음대로 당길 수 있는 경우에는 등거리로 이렇게 수면 물 흐르는 쪽에서 이제 그 양쪽에 뭐라 그럽니까 물가에서 등거리로 선을 그어가지고 국경선을 삼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은 그 뭐 갈수기에는 물이 적고 홍수가 나면은 여름에는 막 엄청나게 물이 많아져가지고 막 그 휩쓸고 내려가서 그 말하자면 그 하구에는 난데없는 삼각주가 생기고 하는 그런 관계로 그거를 이제 그
그것도 이제 좀 국제법의 원칙의 하나인데 최심저 부분을 연결하는 식으로 그거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최심저 부분을 연결하다 보니까 북쪽으로 좀 많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뚝 남쪽에 있는 위화도다 뭐 신도다 하는 것을 중국이 다 주워버렸어요. 네 걸로 해라. 정확하게는 그 물의 북쪽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거라고 주장해도 되는데 그건 줘버렸어요. 인심을 쓰는 거죠. 하도 이제 때를 쓰고 그러니까 그거 달래려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것도 있었던 것이 북한외교입니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 북한외교 찬양했다고 소문날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소분쟁 시기에 그 외교하는 거 보면은, 야, 그 국제정치학 또는 외교학에는 약자의 공갈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약자의 공갈을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챙길 걸 많이 챙겼어요. 중국 편에 서가지고 막 받아낼 거 다 받아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먹일 거 먹였으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심부름 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 안 듣고 소련 편에 붙어가지고 막 중국 욕해요. 러시아한테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럼 러시아는 또 이걸 끌어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나라지만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있는 위치가 절묘하기 때문에 이거 얄밉지만은 이걸 내 편으로 끌고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도와줍니다. 그렇게 50년대 중소분쟁이 시작되던 시절에 양쪽으로부터 뜯어내가지고 이승만 시절에 남한보다는 잘 살게 됐던 겁니다. 아까 60년에 우리가 87불인데 147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중소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개방개혁을 시작한 70년대 말 80년대 중국으로부터 지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는 고르바초프도 소련도 그때 개방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베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라는 거. 그러면서 소련의 지원도 끊어지면서 80년대 중국의 경제는 제로 성장입니다. 90년대는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에 그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전 초입에 94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김일성이가. 물론 외형적인 원인은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영변 핵단지를 폭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되니까 겁나서 정상회담이라는 토픽 카드를 꺼내던 것처럼 됐지만 하여튼 일거양득을 노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많은 걸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틀을 짜기로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실무 책임자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한테 입력을 시켜드렸어요. 그분은 본인은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본인이 아는 것이 많은 것은 김대중 노무현입니다. 뮤식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가까이 대화를 못 해봤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차관 장관 뭐 이렇게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면 박식합니다. 독서량이 많아요. 그 어설픈 대학 졸업생보다는 차라리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훨씬 더 소위 그야말로 DJ가 말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겸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정책도 올바로 선택을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남의 말이 옳으면은 바로 그걸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시켜드렸어요. 가가. 김일성과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김일성은 청산유수입니다. 한 번 입 열면 2시간, 3시간 막 쉼없이 떠듭니다. 틀림없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거고 고려연방제 받으라고 할 거고 국가보안법 없애라는 3가지 4대 긴급 과제 뭐 있다고 이거는 그야말로 18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해보지 말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자 우리가 알기에 북한 경제가 북쪽 경제 북한이라고 또 안 돼요. 북쪽이라고 해야 돼요. 북쪽 경제가 80년대부터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보다 나았었는데 남북 체제 경쟁 시기에 우리한테 좀 뒤지기 시작하면서도 80년대 제로 성장 90년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편 1달러가 700원, 800원으로 막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94년이면. 그래서 중고등학생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게 됐는 거예요. 그거 폼 잡다가 IMF 들어가 버렸지만
돈 좀 생겼다고 막 쓰다가 걸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껴 써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쪽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식량 사정도 절박합니다. 우리가 먹을 거 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경제협력 해줄 테니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지 마라. 특히 휴전선 가까이 전진 배치시켜놓은 장사정포 방사포를 뒤로 물려라. 그런 식으로 틀만 짜시고, 그러니까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남북관계의 기본 틀로 짜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원칙에서 협상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나머지는 장관급 회담만 합의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북한을 그 레버리지로 해서 북한을 우리가 요리할 수 있습니다. 군사행동 못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배고픈데 입에다 먹는 걸 넣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먹질합니까? 그런 쉬운 속담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바로 돈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래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은 퍼주기밖에 없어 하는 걸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상회담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합의문은 그런 식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먼저 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 뒤에 물론 표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6.15 공동선언도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에는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10자인가요? 그 속에 우리가 넉넉하니까 너희들 도와줄 수 있다가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남북간의 양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3항에 넣었죠. 4항의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인데 1항은 통일은 나라의 주인인 민족끼리 뭐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민족끼리가 이제 첫 번째 들어갔고 두 번째는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는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관 그때 북한이 균형 외교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 지난 뒤에 우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외교사의 그 잘잘못에서 벗어났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한말 외교가 이제 그랬었고 고려 때도 보면 참 비참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송나라한테 굽시러 조공 바치고 송나라가 요나라한테 밀릴 때면 거란족이 여기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와서는 서희하고 담판해서 물론 가면서 강동욕주도 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립외교원 가면은 서희의 흉상이 딱 서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서희가 무슨 뭐 세치의 혀로만 그렇게 강동육주를 찾아온 것 같지는 않고 언더 테이블로 많은 것이 갔을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야만적으로 봤던 거란족을 돌려보내는데 그냥 맨입으로 말로만 해서 명분으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말만 듣고 그 우리 말만 믿고 갑니까? 다 뭐 곡물도 보내고 제일 그런 외교 잘못할 때 그때 옛날 소위 중국에 있는 나라와 조선 이 반도에 있는 나라 반반도에 있는 나라하고 그게 뭐 신라가 됐건 고려가 됐건 조선이 됐건 간에 외교할 때 제일 고생하는 게 여자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여를 보냈어요. 글쎄 위안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위안부 이상으로 썼겠죠. 미안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고려 때도 공연을 많이 보냈죠. 아까도 기씨 얘기를 했지만. 자, 초기에는 송나라. 그 다음에 강감찬이 물리쳤지만은 다시 그 거란족이 힘을 잡아가지고 연하라는 걸 세웠어요. 지금 연영성 쪽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고려에 가까이 있는 커다란 국가가 송나라까지 찍어 누르면서 기세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조공안 바칠 수 있습니까? 고려도 문약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문약을 했어요, 저것부터. 외적이 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라가 이제
시들고 금나라가 이제 밀어붙이죠. 여진족이. 근데 금나라에도 이제 조공을 바치고 금나라를 또 원나라가 밀어내니까 또 원나라에도 조공 바치고 원나라 때는 완전히 군신 관계가 돼가지고 조선의 고려의 왕은 그 원나라 황제의 사유입니다. 반드시 공주를 줬어요. 황제의 딸 중에서는 정실 부인은 군주고 후궁의 딸이 공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후의 나라에서는 정실 부인의 딸이 공주고 그 후궁의 딸이 옹주지만은 그 천장의 나라에는 옹주는 없습니다. 공주가 저 후궁의 딸이죠. 자관 그걸 그 사유로 줬죠. 사유 삼았어요. 보내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공민왕, 노국대장 공주, 뭐 그다음에 공짜. 임금 이름에 공짜가 들어간 것은 원나라 황제를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충자, 충수광, 충렬왕 그들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이 명나라한테 밀려나면서 조선은 자연스럽게 이성계의 조선은 명나라 밑으로 들어가죠. 그때는 노골적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요, 참 속상해요. 여기서 임금이 지가 무슨 뭐 왕자의 나라에서 이겨도 임금이 돼도 중국에서 정식으로 책봉서가 올 때까지는 그건 여기서 법적으로 임금이 아니에요. 세자가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가지고 세자가 임금이 돼도 반드시 책봉사절을 보내가지고 책봉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임금이에요. 그러니 사사건건 물어볼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역사가 통일신라 이후부터 계속 내려왔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사는 동안에 큰 나라한테는 무조건 굽실거리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DNA가 돼버리는가. 또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이 했던 행동, 미 군정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했던 행동, 이승만 정부 초에 미 군정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관리로. 그 사람들도 일제 때 협조했던 사람들이 미 군정에서 그대로 쓴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중앙정부가 있었던 남쪽에서는 반민족 행위 처벌이 안 됐던 겁니다. 북쪽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월남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오면은 이승만 치하에서는 적당한 정도는 봐준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지금 북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건 좀 긍정할 수밖에 없으나 하여튼 그 한국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제가 통찰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최근에 2월 달에 냈는데 처음에는 그겁니까? 그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 책 이름을 출판사에는 조폭의 세계 같은 국제정치 부제로 그 속에서 우리 외교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했는데 출판사의 그 편집 책임자들이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과격하고 좀 그래서 점잖게 통찰이라고 그러나 농담까지 그랬어요. 야, 내 얼굴에 통찰은 안 어울려. 좀 얼굴 말하면 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안 된대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저는 그 얘기도 했어요. 6.25 후에 우리가 6.25 때 미국인이 도와줘서 공산화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명나라의 도움으로 조선이 왜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를 다시 살려줬다는 뜻으로 제조지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듯이 미국의 한국 참전을 제조지은으로 미화시키지 마라. 엄격하게 말하면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반도 남쪽을 소련한테 뺏기면은 태평양은 반을 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최전방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에서 들어온 거지. 언제 봤다고? 코리안들. 기껏해야 조선조 말에 여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썼던 책들을 통해서 조선 사람에 대해서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영화,
메시 영화. 뭐 이동 무슨 어떻게 번역했더라 메시를? 야전병원. 예. 그런데 보면 조선 사람 정말 참 미개하고 야만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6.25 때까지도 조선을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봤다고 말하자면 무슨 혈통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무슨 저희들처럼 영국 저희들의 권리인 앵글로 색슨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왔던 것은 그들의 국제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랬을 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한국 참전을 미화시키고 고맙게 생각하지 마라. 사실 저는 정부에 있을 때 가끔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몰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에 왜 6.25 참전 공원 와 있을 때 만드는 거 있어요. 거기에 대사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꼭 꽃을 갖다 세워놓고 또 참배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도착하면은 묻지도 않고 시간 정해가지고 그거부터 가셔야 됩니다. 가면 이제 대사관에 나와 있는 무관실에 나와 있는 해병대인지 군인들이 이 군화에다가 걸으면 척척 소리 나는 거. 꽃 들고 갖다 놓고 참배하십시오. 그러면 도리 없이 이거 해야죠. 근데 나는 그때도 그랬어요. 야, 하라니까 하기는 하지만은 당신네가 우리한테 와서 한국에 참전해가지고 무슨 9.28 수복도 해주고 해서 38선 대신 이렇게 태극 모양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잘 됐는지 모르지만 참전 동기 그 자체는 너희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다. 소위 미국의 헤게모니 팍스 아메리카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팍스 소비에트카가 더 커지는 것보다 소련의 권역이 더 넓어지는 것보다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최전방 전초기지로서 사우스 코리아를 계속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계산 때문에 왔을 뿐인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제조직은 타령하지 말라 말이야. 그러면서 끝으로 제가 결론을 그렇게 했죠. 이제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도 됐고 군사적으로도 6등이 됐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불행히도 5번째가 일본입니다. 6번째가 한국입니다. 7번째가 어디 갔습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경제력에 비해서는 G10밖에 안 되는데 군사적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소위 서유럽 국가들을 앞서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은 이건 자유대에 불과하지만 무력이 저렇게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데 그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방 예산을 2배를 늘린다는 것은 이거는 우기기를 들고 다니는 거와 무관치가 않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볼 때 미국은 지금 기울고 있어요. 키신저가 이미 2010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키신저이 1924년생인데 23년생인데 금년에 101살이 됐죠. 우리 식으로. 자기 생일날이 5월 27일이었어요. 그날 또 발언했어요. 중국 관련.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라니까. 중국. 잘 구슬려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간 우리가 지금 G10도 됐고 세계 군사 5대 6대 강국도 됐고 일본 밑에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는 좀 떳떳하게 매사 미국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중국한테 무조건 기어들자는 것도 아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속국, 번병, 조공, 우리 후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멀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챙길 이익은 챙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국 중심성 관련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는 대통령 비서관을 3년 8개월이나 하고 정상회담 준비도 했던 사람이지만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김대중 대통령은 참 요식해요. 대학생들한테 가서 강연할 때도 보면은 꼭 끝날 때는
여러분들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하는 지식인이 되십시오. 문제의식만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상인적 현실 감각만 가지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멀리 보면서 현미경으로 앞에 있는 것은 자세하게 보십시오. 망원경적 시야와 뭐 현미경적 무슨 뭐 이런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돌아가시 1년 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 6월 말에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이제 장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그분이 24년생이고 제가 45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동교동 가신들보다는 훨씬 더 자식 같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주 부르셨어요. 토론을 하죠. 정세 토론. 임동원, 정세현, 박지원 이렇게 셋 불러놓고 토론하는데 2008년이면 아직 중국이 G2가 되기 전입니다. 중국이 G2가 된 건 2010년입니다. 중국이 G2가 된 것이 2010년인데 그때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 GDP 총액의 4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소위 G2 국가가 미국 GDP 총액의 40%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37%에서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이 환율 조정에 갖가지 수법을 써가지고 일본 경제가 30년 장기 불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G3로 떨어진 거예요. G2였지만은 40%를 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중국한테 추월당했는데, 키신저는 2010년에 그 쓴 책에서 그랬어요. On China. 중국에 대하여라고 번역이 됐죠. 미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컨트리가 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라이징 컨트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라이징 컨트리로서 뭐냐면 강국이 되면은 그들은 한당일의 명청조까지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외교를 하려고 할지 모른다. 대단히 그러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지금처럼 계속 힘이 있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 어떻게든지 중국과 공존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키신저의 제안이었었어요. 그러기 2년 전 2008년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 추세로 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좋아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돌아가시는데 그 하이도라는 데를 가보니까 진짜 깡촌이에요. 맨 소금밥밖에 없대요, 거기. 염전 노동자들한테 밥 해주던 아주머니의 아들입니다. 인물이 좋았대요. 그래서 산 넘어 면장이 자주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을 쫙 자수하고도 서술하고도 이 책은 반드시 내가 죽은 뒤에 출판하라. 생전에 하지 마라.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어머니는 작은 댁이었다. 자기 생전에는 그거 활자화되는 것을 용서 못한다 이거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바로 그거였었어요. 물론 소문은 있었죠. 나의 어머니는 작은 댁이었다. 자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골에 가면 또랑이 있지 않소? 또랑. 뚝과 뚝 사이로 물이 흐르는 걸 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강연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논과 논 사이에 물고 그거를 또랑이라고 하는 줄 알거든요. 또랑 속을 걸어가는 소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넓이와 깊이, 거기 이제 물이 졸졸졸 흐르잖아요. 또랑 속을 걸어가는 소가 왼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뚝에 풀도 뜯어먹으면서 그러면서 흐르는 시냇물도 마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젖을 만들어서 새끼를 키우고 그리고 살을 찌워서 또 힘도 만들고 해서 또 농사철에는 일도 하고 있지 않소? 또랑 속을 걸어가는 소가 왼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흐르는 시냇물도 마시듯이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국 중심성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문 좀 예, 하십시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예. 짧게 질문은 짧게. 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뵀었는데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그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혹시 문정부의 지극 좀 지나친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보. 뭐요? 물 마시느라고 좀 제가 물 마시느라고 질문을 깜빡했어요. 아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그 북한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던 이유가 문 대통령의 소극적인 행보에서 혹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 하나 질문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 우리 장관님께서 실권을 갖고 계신다면 정권이 어떤 외교 정책을 정권이 뭐예요? 피시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경우에 바뀔 때. 예. 예. 장관님께서 실권을 가지고 계시면 예. 외교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어떤 외교 정책을 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나 9.19 평양 정상회담, 그다음에 9.19 군사분야 합의서 그걸 보고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아들이 이거 지들끼리 쓱싹쓱싹 하면서 미안합니다. 그 장난치다 애벤다는 속담 있죠. 왜 이렇게 빨리 대답해요? 경험 있어요? 그런 우려를 미국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령 남북 간에 그 전두환 초입니다. 남북 간에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했을 때 우리가 그걸 거절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을 할 때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일부 저희 통일원에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미국 대사관 CIA 그 지원 CIA 팀들한테 좀 북한 관련 얘기라도 좀 들으려고 연락을 해서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회담이 벌어지면 반드시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뭐 식사하자, 밥 먹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욕을 하면서도 나가주죠. 나가면 이번 회담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희들끼리 가가지고 무슨 합의서가 나올 것 같으냐?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거기에 이제 응해주면서 조금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그 긴 얘기 하려면 좀 우리 좀 술 좀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룸살롱 가서 노래 좀 부르면서 하자 가지고 바가지도 씌우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 이거 설렁탕만 먹을 수 있어요? 돈 많은 미국 놈 바가지 좀 씌워야지. 예? 자,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4.27 판문점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6.12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되고 난 뒤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미국에서는 나중에 볼튼 같은 친구들은 김정은한테 트럼프가 속았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북미 수교를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 그다음에 평화협정 맺으면 핵을 포기하겠다. 이게 절대로 그놈들이 할지 않을 놈들인데 이 트럼프가 이쪽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당했다 하는 식으로 불편을 퍼뜨리는데 국무장관 폼페이오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폼페이오가 7, 8월에 두 달에 걸쳐서 3번 평양을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북한한테 했던 얘기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1번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북미 수교입니다. 2번이 소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평화협정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물론 그 일부로 포함되지만 미국이 한반도 해역에서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 소위 그 한반도 주변의 비핵화. 한반도 그러니까 육상뿐만 아니라 해역까지도 포함해서 때로는 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미군 유해 송환 발굴 그것은 북한이 서비스로 해주기로 한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트럼프 아니 폼페오라는 녀석이 가가지고 그 뭐 대통령 출마한다고 좀 왔다 갔다 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통일교 초청으로 와가지고 피스 서밋 그 뭐 잠실 그 롯데호텔에서 크게 연설로 했다고 그래요. 돈 많이 줬을 거야 아마. 국무장관 지금 지나고 나면은 86년 그때 키신저를 부를 때만 해도 1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00만 달러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그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인데 폼페오가 가가지고 북미관계 수립 이거 당장 시작할 수 없다. 비핵화도 아니 평화협정도 당장 할 수 없다. 비핵화부터 들어가자. 근데 북한의 비핵화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북한이 뭔 소리야 이게? 세 가지를 다 동시 단계적으로 동시 그 이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 네가 왜 이걸 뒤집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김정은이가 폼페오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갔다 와서 9.19 평양선언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미국이. 아, 이거 지금 사우스 코리안 가버먼트가 문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북한에 다가가고 북한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소위 코리안 펜슐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가 날아가게 생겼다. 더구나 저희들끼리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만들어? 우리는 뭐야? 작전 지휘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월 그때 네 번째 그 평양에 또 들어갔었어요. 제가 10월 5, 6, 7, 4월 동안 이해찬 그때 당시 당대표가 14 정상회담 뭐 11주년 기념식을 평양 가서 하자고 가지고 평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쪽에서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해찬 고집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갔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날이 5, 6, 7이었는데 8일날 폼페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폼페오가 또 온다고 그러는데 이걸 네 번째 들어오는 폼페오를 어떻게든지 고살마서 좀 말하자면 싱가포르 정상선언 그 순서대로 이행을 하고 싶은데 이거 뭐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와서 무슨 뭐 자꾸 밥값은 가져오지만 자꾸 밥 먹고 가고 자고 가겠다 그러니까 별로 귀엽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나오고 난 그 다음날 폼페오가 들어가고 그리고 10월 20일 날 어떤 얘기들이 나돌았는가. 한미 간에 소위 6.12 싱가포르 정상선언 그 한미 간에 6.12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정상회담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미 간의 워킹그룹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래 드디어 이제 덫에 걸리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김영삼 정부실의 청와대 비서관 생활할 때 그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엇박자를 많이 냈어요. 그분은 성깔이 있어요. 이마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마 튀어나온 사람은 고집이 있거든. 뒤로 넘어진 사람보다도 이마가 턱 튀어나온 사람들은 고집불통이에요. 안 모두 이게 튀어나왔어요. 누굽니까? 하는 사람도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똑같은 길을 갑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예. 계속 대통령이 미국이 하라는 대로 못하게 하니까 보고를 하면은 외무장관이나 이제 그 외교안보 수석이 보고면 그거 안 된대요. 우리 얘기도 좀 해야지.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문제, 북핵 문제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자국 중심성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청와대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외무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때 그 외교부 사람들이 가졌던 대미 정속성 그것이 내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누구누구라고 이러면 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또 이게 뭐 고소하면 복잡하다면서 3년 동안은 오라가라 변호사비도 없는데 통일부는 경제부처 출신들은 김현장에서 데려가는데 통일부는 김현장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외교부만 해도 김현장에 데려갑니다. 로비스트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자관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니까 한국 입장대로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어느 날 이게 한미 동맹은 기본이지만은 북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미 공조라는 원칙에 먼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나가자, 협의를 해나가자. 그때 한미 공조라는 단어가 나쁘지 않잖아요. 95년에 한미 공조 원칙에 합의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때는 그냥 그다음부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한미 간의 협의 결과를 보고받으면 그거 안 된다. 그거는 이렇게 하락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다음부터 미국이 한미 공조 원칙에 합의를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 경험을 그런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한미 워킹그룹 그 발표 보면서 두 번째 이게 한미 공조 원칙이구나. 이렇게 발목 잡혔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2019년 1월 달에 북한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할 때 우리 쪽에서 타미플루라는 독감약을 보내려고 차에다 실었습니다. 충분한 만큼. 용노로에서 가려고. 그 뭐 비행기 띄우고 그러겠어요. 배수배 하겠어요. 판문점까지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통문에. 이유는 약은 보내도 좋지만은 트럭이 가는 것은 안 된다. 아니 트럭이 그냥 가서 놓고 옵니까? 최소한도 운전수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옵니까? 차를 가지고 온다고 때를 쓰면 될 텐데 못 한다고 하면 나 같으면 내가 그때 통일부 장관이면 난 네 학교로 싣고 가요. 수백 대에서 실어가지고 막 그냥 98년 5월 6월 그때 정주영 그 명예회장이 소떼 1000마리를 500마리씩 끌고 갈 때 뭐 공중에서 찍으면 사진이 나오던 그런 식으로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때 장관이 참 얌전해요. 조명균이 얌전해요. 시키는 일은 잘합니다. 근데 아주 꼼꼼하게 틀림없이 진짜 빈틈없이 잘하는데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그것은 좀 약해요. 그 뒤에 사사건건 워킹그룹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4.27 판문점 선에서 합의한 사항, 9.27 판문점 선에서 합의한 사항,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우리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걸 아직도 깨지 않은 것은 참 어떤 점에서는 참 천운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워킹그룹에서 발목을 잡으면 어떤 때 한 번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인도주의 차원에서 약보내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해? 내지는 또 나중에 저쪽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쌀 좀 보내야 되겠어. 그 배수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육로로 보낼 테니 문 좀 열어라. 미국 나갔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노무현은 국밥집에 밥값도 떼먹고 도망갔다 나중에 변호사 됐는데 갚으러 오는데 문재인 그때 같이 변호사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거짓이가 했을 거예요. 진짜 서생적 자세로 그냥 뭐 대통령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뭐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김대중이나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사실 자기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임동원이라는 확실한 참모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야. 참모가 중요합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초기에 이종석이 아직 통일부 장관으로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서 NSC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는 누가 봐도 그 이종석은 문화일보에서 분류를 했지만 자주파예요. 동맹파가 아니에요. 자주파가 대통령 측근으로 있으면 자주적인 외교를 합니다. 근데 동맹파가 들어가면서부터
남북관계 한 발짝 후행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때도 후반부에 가면은 14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그때는 또 안보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안보실장이. 그 이제 평소에 잘 알던 학생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 됐는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 전이면 이제 저 송민순이 안보실장을 했습니다. 말 마셔. 50%밖에 안 돌아왔어. 아직도 지금 미국 중심적 사고가 이상하게 꽉 빼가지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참모를 하는 게요. 장관하고 달라가지고 회의 끝나고 슬슬 가면서 툭 치면서 툭 칠 것도 없지. 근데 이번에 그것은 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깊이 빨리 들어갑니다. 장관이 보고 오려면 그 서면 보고를 들고 올라가서 이제 일정 잡아가지고 격식을 차려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요. 사또 떠났는데 나팔 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측근 참모는 그냥 걸어가면서 귓속말로 내지는 뭐 툭 던지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초기에 외교부 출신이 딱 안보실장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미국 중심성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 거기서 썼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정의용이 얘기를 안 했지만은 뭐 그렇게 해놓으니까 서훈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국정원장 끝내고 안보실장으로 와도 이미 그 식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뭐 썼어요. 예. 그다음에 또 2개인가 아까 했죠. 아마 다 됐죠. 이제 그 정도면 됐죠. 예? 예. 장관님 지금 시간이 예. 저희가 저희가 너무 죄송하게도 6시까지 저희가 여기를 좀 비워줘야 돼서 예. 좀 나도 여기서 좀 6시에 좀 바로 나가서 지하철 타고 저기까지 가야 돼요. 벙커원에 가서 다스베이더 녹화해야 돼요. 7시부터. 예. 질문 한 분만 더 그러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책 말미에 남과 북사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사의 관계로서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이미 남북 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이미 북과 남사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혀놨는데 그것을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마지막에는 통일보다는 남북연합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결론이죠. 나옵니다. 예. 이제 그걸 두 개를 보자면 오히려 그게 통일에 반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 예. 통일을 열렬히 바라고 예. 통일을 해야만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북측의 인민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북측의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관이 그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지 그게 그 사람들의 진심이겠습니까? 독자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국민이 돼버렸어요 이미. 너무 사상교육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의 주체는 인간이다 해놓고도 나중에 그 주체를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주체를 하면 김일성 수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김일성 수령이 좋아하실 미리 챙겨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체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놓은 사람이 황장해 배요. 그럼 와가지고는 자기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떠난 뒤에 자기가 그 사상비서에서 물러난 뒤에 변질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북한을 70년대 중반부터 쭉 문헌을 놓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황장해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고 그건 제가 면전에서 얘기했어요. 97년 4월 달에 넘어와가지고 6월 달에 첫 대면을 했을 때 제가 그때는 통일연구원장실인데 그따구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황 선생님 제가 75년부터 주체사상을 나눈 데 여기서 공부한 사람인데 처음에 그거 만들 때 황 선생님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황 선생이 사상 담당 비서하던 시절에 이미 수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수령이 바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체다라는 식으로 해놓고는 뭐 지금 와서 딴소리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뭐 치고 중얼거리던데 자 91년의 기본 합의서 남북 간의 합의서입니다.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 등록됐다 할지라도 그건 국제법적으로 뭐 유엔은 등록도 안 했어요. 북한은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서 비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신사협정이라고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비준해 버렸어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문의 서문이 전문에 나오는 남과 북의 사이는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동서독 기본 조약에 들어가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겁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한 그 특수관계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통일을 달고 살면서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남북 간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저는 통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 남한의 1인당 소득은 이미 35,000달러, 7,000달러입니다. 북한 1인당 소득이 1,800달러, 1,500달러밖에 안 됩니다. 35,000원짜리 스테이크를 사 먹을 수 있는 남쪽의 형님하고 1,500원짜리, 1,8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살똥말똥하는 북한의 동생하고 어떻게 살림을 합치겠습니까? 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의식이 완전히 딴 데로 가 있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에서 배운 거 물 빼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자꾸한 이 다다수가 지금 남한 사람들을 그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남한식으로 빨리 번역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이 책 쓸 때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햇볕 정책 시절에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할 때 그때 들어간 소위 남한의 동영상, 남한의 CD, 뭐 동영상, 뭐 USB, 요즘 USB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청소년들이 남한 문화에 굉장히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연애하는 남녀끼리 뭐 오빠 자기 그런데요. 그 오빠 자기 그 7년 징역입니다. 2020년 말에 북한에서 난데없이 소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법이 통과되고 남조선의 영상물을 가져와서 유포한 자는 유포한 자는 사형. 그걸 본 사람은 7년 징역. 그리고 그 이듬해 6월 달인가 7월 달에는 평양 문화업 보급 뭐 보장법인가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평양말 쓰라 이거야. 오빠가 무슨 오빠? 동무. 자기 남조선 하지 말라고. 말 그때 뭐 그 흔드는 뭐 살랑살랑 북쪽에서 그래요. 자기들 평양말은 문화어고 남쪽의 표준말은 기생이 손님한테 아양 떨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일찍부터 소위 평양 문화 보급을 정당화했었는데 요즘 다시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쇄국 정책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처럼 남한어 동화시켜가지고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당장 통일로 건너갈 수 없다면 남북연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가령 동남아 국가연합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유럽 국가는 다 자기 화폐 프랑 마르크 다 쓰면서도 유로 달러를 다시 또 쓰잖아요. 그런 식의 경제 공동체는 하나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는 관계 그게 국가연합입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다 이거야. 정치적 통일은 남북연합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점점 남한화되고 물들고 이제 남북연합에서 연합과제에서 생기는 교류협력과제에서 생기는 이득 때문에 남조선 그 남한 말투를 단속할 수 없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화될 때 비로소 그러면 이건 선거로 결정하자. 말하자면 동서독 간에 통일할 때 어느 체제에서 살 것인지 동독 주민들이 결정하라 해서 그들이 서독 체제에서 살겠다고 해서 결정이 돼서 통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단계적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썼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통일로 돌더라도 단계적으로 지금 당장은 남북연합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그러기 전에 밟아야 될 단계는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합의서 그건 뭐 거기서 그 명문화 됐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 헌법도 위반하지 않습니까?
네. 북측을 남측에 동화시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북측을 남측에 동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가다 보면 바람직할까요? 세월이 가다 보면은 북측에서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면 통일을 또 더 못하는 거죠. 그럼 자가당착이에요 지금. 북측에서 그게 가당치 한 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남북 연합이나 하자 이거야. 죄송한데 지금은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고 예,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네. 우리 저기 짧게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맞춰야 됩니다. 예, 저희가 맞춰야 될 시간이 너무 시공이 지났어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쪽에서 태어나셔서 시각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계신지 정책에 반영돼서요. 어떤 정부가 됐던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가져 계신 그 대단한 시각, 견해, 거기에 대해서 그 후학을 키우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후학? 이 나이에 뭐 지금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고 안 오니까. 네, 장관님 짧게 뭐 이렇게 좀 당기는 답변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아주 예. 짧게. 이렇게 생기는 건데 지금 통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흥분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북한 사람을 동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만큼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로 통일하겠다고 합니까? 노래는까지는 부를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통일과 멀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그나마 그보다 차선책으로서 남북연합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네. 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